2026년 2월 14일입니다. 2월도 이제 14일, 이제 15일, 내일. 그러면 반이 지나가죠. 어떻습니까? 그냥 후다다닥 지나가는 것 같나요? 아니면은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뭐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우리 편파TV 편집장이랑 하던 방송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걸 이제 어, 뭐 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리가 된 거고 편집장도 이제 괴산 어딘가에서 이제 어, 무슨 일종의 관리직 이런 거 공장 관리직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편집장이 예전에 민주노동당 활동도 했고 뭐 정의당 활동도 했었고 뭐 이런 네. 그런 어떤 일종의 직업적 직업적 정당인 예전에는 직업적 사회운동가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했었는데 대중의 신임을 잃고 대중의 신임을 잃고 그 조직도 와해가 되면 또 자기의 어떤 생계 전선으로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뭐 옛날처럼 뭐 어떤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할 때처럼 뭐그 죽어서라도 뭐 이런 그런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대중을 전취하고 또 그것 통해 정치를 할 사람은 또 정치 영역 가고 또 그걸 받쳐줄 사람 받쳐주고 또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이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런 사무직, 공장 관리직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예를 들면 물품 조달서라든가 발주서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20대에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사무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뭐 한 달 만에 배우지만은 한 달 뭐 그냥 금방 배우지만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워드 뭐 엑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참 또 똑똑한 애니까 금방 배우고 빨리 배우고 또 이제 나름 또 사업의 영역에서 자기 몫을 다할 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그 정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인 서울대 출신인데 예? 뭐 천재까지는 수재를 들었던 애인데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뭐 안 되겠습니까? 우리 편집장의 전정에 응원을 하면서 어제 그저께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렇게 또 제가 오랫동안 예전에 우리는 이제 80년대 제가 80년대 학번이니까 그때는 생활야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노동야이란 것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냥 뭐 보통의 그런 야간 학교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대학을 못 가고 소위 그때 표현으로 공손히 공돌이 그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그걸 뭐 이렇게 했던 생활야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일종의 노동운동의 일환으로서 노동리학 같은 것도 근데 저희 때는 노동리학에서 생활리학으로 변했던 시기입니다.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뭐 거의 다 사라졌죠. 지금 있다고 해봤자 이제 어르신들 근데 사실 뭐 요즘 약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2000년대 초반쯤에도 아무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도 있고 뭐 한글교실도 있고 아니면 뭐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문화학교도 있는데 아마 약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90년대까지 까지는 그래도 이제 생활약으로서 아직 미조직화된 우리는 사실은 미조직화된 소형 마치코바 같은
봉제구조 노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이야. 어쨌든 그때 만났던 친구 벌써 매진 87년이니까 거의 40년 지기네. 그죠? 40년 지기죠. 87년에 만났는데 87년 지금 2026년이 거의 39년 40년 지기. 그 친구가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이제 대학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애 낳는 거, 뭐 그 다음에 집 사는 거 다 봤죠. 뭐 걔도 저를 그렇게 봤겠지만, 근데 이제 왜 이 얘기냐면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될 시기인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은퇴를 하는데 아직 몸은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은퇴해봤자 누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죠? 뭐 그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무슨 뭐 자격증 기술 이런 것도 아닌데 노가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자격증인 분 이런 것도 대신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어떤 작은 회사에 그것을 이제 일종의 분양받는다고 해야 되나? 자기도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응원하고 그나 조금 늦었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 나이보다 보통 한 5, 6년 앞서요. 50대 초반. 빠르면 40대 나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보단 조금 이제 50대 초반에 자기 사업을 하는 애들이 그 자기 영역에서 경찰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그 선배들이 많았으니까 뭐라고 하나 그 선임 아니면 우리는 그냥 부장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50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이제 승진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니까 팀장이나 이제 어차피 과장은 뭐 되지도 않는 거고 팀장 계급인 경감까지 달았는데 팀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경감인데 고참 경감. 그러니까 관리 말하자면 일종의 그 자문 뭐라고 하나 이게 뭐 경찰서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니까 경정같이 과장이나 이런 보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감처럼 팀장이 아니라 계장 팀장이란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실력도 있고 그 분야는 뭐 수사라든가 과수라든가 뭐 어디에서 바삭한데 이 사람이 나이가 과장보다 더 많거나 서장보다 많거나 뭐 아니면 경력도 많은데 아주 순경 출신이고 그래서 어디 끈도 없고 뒷배경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나가야지는 않을 거고 어디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자문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장인데 혹은 과장인데 능력이 좆도 없어. 말하자면은 경대 나오고 뭐 진급은 뭐 줄 잡아서 빨리 했지만 뭐 지 말대로 뭐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냥 꼴값 떠는 거고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근데 뭔 결제를 하거나 판단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런 나이가 이제 보통 50대 초중반입니다. 뭐 어차피 58쯤에 그때쯤에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럼 어쨌든 그 5년 6년은 사실은 좀 자기도 갑갑한 겁니다. 근데 갑갑하니까 이제 뭐 근데 경감이니까 계급 정령이 없으니까 어차피 계속 어디든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팀장 보직을 못 받고 팀장을 보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의 묵치더라고. 보통 우리는 묵치라고 하죠. 묵치인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애들이 잘 못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똥차잖아요. 똥차. 길을 막고 있는 똥차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야지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팀장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승진을 시켜야 되는 승진은 어차피 이 경대나 아니면
끈 있는 애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승진은 못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관리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문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갖고 뭐 이것저것. 근데 이제 아직 연금을 안 찼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딱 이제 50대 초반 왔다 갔다 갑갑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누가 탐정사무소를 이렇게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나 가볼까? 그러거나 아니면 야, 어디 무슨 뭐 그 학교에 어떤 사람이 학과장으로 아는 사람이 내가 좀 해줬던 서장이 졸업하고 거기로 갔대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어차피 그 교수는 안 써줄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강사로 전문 강사로 그렇게 딱 그 나이 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잘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얘기가 샜는데 그 친구도 잘 되길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잘 되길 또 혹시 또 제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뭐 광고비 안 받고 얼굴 뭐 그 영역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농담 삼아하는 거고 잘 되길 응원하면서 자 이런 그 구미 3세 여아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DNA는 분명히 그 아이예요. 그죠? 그 여자의 아이.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했다는 거야. 죽어도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근데 그때의 뭐 판결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DNA는 이 아이의 그 흔히 말하는 모자 관계, 쉽게 말하면 죽은 아이의 엄마인 건 명확한 거예요. DNA 상으로 과학이 그 과학. 근데 대법 판결이 그렇게 안 났습니다. 아시죠?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죠. DNA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강해줄 다른 어떤 체인 오브 커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 이것만 가지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판례 입장은 그겁니다. 과학적 사실은 명확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만 유일할 때 다른 건 좀 애매해. 뭐 반대까지는 안 돼도 다른 건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을 때 유죄로 그럴 때는 보강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과학주의 입장을 채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법칙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너무하는 거 아니냐? 판사들 니들이 뭘 안다고 이 DNA 법칙을 DNA 과학적인 거를 니들이 왜?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판사의 양심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뭐 판사가 마음대로 판단한다. 그러면 과학적 법칙을 벗어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은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혹시 이 과학 법칙에 예외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영월의 농민의 사건도 그렇고 이 구미여아 사건도 그렇고 그 강릉 노파의 그 쪽지 문 것도 그렇고 거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판례 흐름. 우리의 과학수사 관련된 판례 흐름. 그런데 물론 대체적으로 그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맥락상 정황상 몇 가지 증거가 더 있다라면은 사실은 이게 유죄가 되는 그렇게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것은 니코틴 살인 사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니코틴 살인 사건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니코틴은 니코틴으로 분명히 죽였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떻게 니코틴으로 죽였는지가 규명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됐어요. 근데 그거는 니코틴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황상 예를 들면 보험 살인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알리바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사람의 유죄를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난 거지. 니코틴의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맥락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원칙은 그렇다. 과학적 방법을 통한 유무죄 판결은 명확하다. 근데 그것은 판사가 본인이 그거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문 감정단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감정인 다수에 물어서 해라. 그리고 그들도 역시 서로 의견을 맞설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판정할 수 없음으로 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합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간과한 채 다른 많은 반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완전히 다른 걸로 판결해 놓고 내 맘이야, 법관의 양심이야, 사법 독립이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은 명확한 겁니다. 제가 계속 왜 형사사건의 형사 전문 판사들을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유무죄 판단 부분을 판사 혼자 하도록 하거나 판사 합의 후 판사의 부분을 비중을 줄여갖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양형 부분도 판사들이 함부로 깎아주지 못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게 꼭 배심죄라든가 참수죄로 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그것도 합리적으로 그 영역에서 많이 어떤 걸 다뤄보고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는 어떤 전문 집단,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 상규, 다수의 의견 이런 것도 다 참조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 요번에 지금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저도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어떤 A란 사람이 강간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A입니다. 그리고 A란 놈이 자기의 차에서 B란 피해자를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A가 범인이고 B가 피해자입니다. 2021년 8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는 판결을 어떻게 났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 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가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에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피해자의 진술, 뭐 여러 가지 상황. 근데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성관계가 있었느냐? 근데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을 실제로는 증명이 안 된 거죠. 다만 피해자는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2심에서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것이 벌어졌냐면 2심에서는 갑자기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범행 당시에 입었던 바지에 DNA 감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겠죠? 아니, 1심에서 애초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그 바지를 DNA 감정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심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1심에서는 이 바지의 감정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은 2021년 8월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수사 어떻게 재판을 대해서 했는데 2024년에 1월에 수사기관에 제출됐어요. 벌써 2년이나 지났죠. 근데 그때 중간에 이미 재판은 진행되어서 1심은 무죄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게 그 바지에서는 말하자면 피해자 건 당연히 있었겠고 피고인 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알 수 없는 DNA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피고인 것이 있었어. 그러면 당연히 피고인의 DNA가 있었다는 건 당연히 접촉이 있었다는 거고,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성범죄가 맞지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 2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2심에서 이 DNA 감정이 되면서 유죄가 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심에서는 물적 증거인 바지가 제출되지 않았어. 근데 1심에 무죄가 나고 나서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2년 동안 어딘가에 있는지 모르는 그거를 제출을 했어, 검찰에. 그래서 그 검찰에 대검찰청에 거기서 그 과학수사부죠. 거기서 감정을 해갖고 여기 피고인 여기 있는데? 라고 해서 2심에서 유죄가 났어. 근데 대법원에선 야 2심 니네 아니 원래 1심에서도 이게 없었던 거고,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갖고 2심에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하면 2심에서 그게 제출이 됐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법원은 이겁니다. 분명히 DNA가 피고인의 DNA가 그 바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그래, 흔히 말하는 검찰의 과학수사부나 이런 감정하는 애들이 소위 말하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럼 검사는 이 바지가 왜 2년 동안 피해자가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제출됐고 누가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거를 어떤 데서 채취, 보관,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가 입증이 돼야 된다. 여기서 입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뜬금없이 물론 당연히 2심에서 어땠겠습니까? 2심에서 당연히 그 변호사 쪽은 반발을 했겠죠. 야 저거 뭐냐, 갑자기 왜 느닷없이 증거가 툭 튀어나오느냐, 저희 이게 증거가 조작된 거 아니냐, 막 갑자기 검사 니네들 뭔데 뭐 갑자기 막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이 검찰이 알아서 다 했기 때문에 피고인 쪽에서 그것을 이렇게 탄핵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검사해. 그거 어떻게 했어? 아니 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해갖고 우리 과학수사 다 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첫 번째, 1심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제출되지 않은 것. 아니,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수사한 놈들, 경찰이나 그것도 이제 그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놈은 아니, 물적 증거는 왜 찾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럼 찾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찾으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를 감췄거나 아니면은 사실 그 바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발뺌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 뭐 기억상실증에 걸려갖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럼 그거를 2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심 초기에 수사했던 놈들은 경찰이나 그걸 또 수사 지휘하고 기소까지 했던 검사는 도대체 이 물적 증거를 어떻게 본 건지. 그럼 애초에 이 바지 분명히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럼 바지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한테 아니 당신 저 바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압수수색까지는 안 해도 피해자의 그 주거지에 대해서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 설명이 없으니까 다른 어떤 결과만 나오고 설명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강간 사건이나 흥본 사건 가장 기본인 건 뭡니까? 신체 검증.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몸매에 있는 혹시 정액 반응 이런 거. 근데 그거는 지금 없으니까 이게 아예 무죄가 난 이유도 있다고 하면 이 바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죠.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 자체는 강간을 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고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건 뭔가 이제 고소가 이루어져서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사실은 이미 사라진 상태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은 왜 그때 입었던 옷에 대한 감정을 안 했느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안 했거나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피해자가 감춰놓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자 갑자기 바지가 2년 전에 내가 여기 있다 했는데 여기 있던 거예요. 가지고 갔다가 제출을 했어? 제출을 한 건지 이게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추정입니다. 검사애가 쉽게 그냥 유죄받을 것 같았는데 이게 무죄가 나오니까 이거 봐라. 야, 그 증거 없어요? 피해자를 닥달해 갖고 어디 있을 수 있네요. 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 그 옷은 그날 입었던 옷은 아니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피고인이랑 예전에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화관이었고 그 뒤에 뭔가 이렇게 앉아갖고 서로 헤어지고 그런 다음에 강간을 하겠다.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야, 가져와봐. 이렇게 돼야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 검사의 행위는 증거 조작이죠. 증거 조작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거를 만든 거죠. 쉽게 말해 증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리고 그럼 이런 경우에 왜 당시에 검사는 보완 수사를 자기가 안 했을까? 그러니까 안 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은
또 정성호나 이런 놈들, 뭐 검사 출신 변호사나 뭐 그쪽에 많이 간 놈들이 보안수사 만능주의예요. 뭐냐? 경찰 애들은 어차피 무능해. 그러니까 어차피 전권 송치를 하고 검찰이 보안을 해서 뭘 했든 다 해서 어쨌든 뭘 해야지 완결성이 있는 거야. 자, 이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했는데 지들도 보안을 못 해갖고 이렇게 엉망이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놈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쪽에 검사놈들이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는 전권 송치하고 보안수사 해야지 그런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건 검찰의 보안수사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얘들은 그럴 수 있죠. 아니 보안수사에서 무죄 날 수도 있지 뭐라고. 뭐는 할 말이 없어. 그럼 경찰이 수사해서 무죄 날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피고인이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날 분명히 뭔가 성행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강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사귀었던 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서 뭐 흔히 말하는 범인이 납치해갖고 그 안에 강간.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증거가 또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는 차 안에서 성행위가 있었다는 건 명확한 건데 그게 다른 형태의 어떤 물리적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했으면 다른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형태의 어떤 뭐 압박이라든가 협박을 통해서 강간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강간이죠.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성행위가 있었고. 근데 그때 그 어떤 물적 증거를 당시에 수사했던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고소가 이루어지고 애들은 그걸 확보하지 못했고 신체적인 것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데 피해자는 분명히 이게 강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황상 보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강간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진술이라든가 그 진술에 예를 들면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쭉 해보니까 이거 충분히 유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검사에도 어떻게 좀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가 1심 무죄? 그러니까 2심 검사나 2심 그 수사하는 애들은 후달리는 거죠. 이거 무죄 나버리면 개쪽당하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증거를 뭔가 만들 생각 아니면 뭔가 할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 둘 사이가 있어서 다른 거 가져와 볼까? 비슷한 사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가해자가 그렇죠? 아니 비슷한 바지인데 사실 그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불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게 예를 들면 그게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죠. 왜 불상의 DNA일까? 여기서 불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불상이라고 할 정도면은 가족은 아닐 거예요. 그죠? 왜냐?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같이 사는 사람 가족. 이건 아니면 실제로 그러면 이 피해자의 바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해자는 이미 있는 거고 자기 것도 있는 거면. 근데 그게 불상이라고 하면 그건 일단 안 나왔다는 거. 그럼 불상이란 것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만졌다는 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뭔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했다고 하면은 뭔가 이 대법원은 이런 걸 의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지의 보관 제출 과정에서 조작 훼손 첨가가 없다는 걸 니들이 증명해야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저는 아마도 그 옛날 바지를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은 이 수사하는 놈이나 검사놈이 이 증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말하자면 DNA를 갖다가 붙였거나 그렇지 않고 이게 말이 되느냐? 갑자기 그것도 2년이나 된 바지가 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년 동안 그 피해자가 그 바지라고 해서 2년 동안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그게 뭘 입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어디 그러면 그게 갑자기 누군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로 훔쳐갔다가 또 돌려받았다가 뭐 이렇게 소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 검사놈이나 아니면 요 경찰이 뭔가 증거를 심었거나 이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분명히 대법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의심했던 것 같고 글쎄 2심 판사들은 그러면 그 부분을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변호사는 왜 그거를 이렇게 탄핵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를 해요. 어쨌든 간만에 굉장히 고민할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민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2년 뒤에 뭐 바지가 나타났다 이건 다 개소리고 쉽게 말하면 무죄가 나니까 쫄리니까 검사나 아니면 그쪽 애들이 뭔가 약간 야료를 부리지 않았을까라는 느낌. 그게 실제 조작인지 거의 조작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해자랑 어쨌든 입었던 뭐 할 때 이전에 성관계 했을 때 있었던 건데 한 번 빨래한다고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증거로 쓰지 않았을까? 요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DNA를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성관계의 증거로 바로 쓰거나 아니면 그걸 강간의 증거로 바로 쓰는 건 사실 위험한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적인 어떤 입증 방법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과학적 입증 방법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까지 입증 방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그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랬을 경우 누가 징계를 받고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그죠 배제하면 이 상태로 봐서는 사실 무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뭐고 검사나 아니면 수사관 애들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고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다시 그러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처음 즉 수사할 때 무적 증거를 수사 기록을 통해서 보면 알죠. 실제로 보면 이 경찰이나 검사 애들이 이 바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했는지 안 찾는지 그죠? 아예 없었다고 했는지 안 그럼 누구 잘못이 안 나와. 근데 아주 우연하게 발견했다. 그걸 입증을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검찰 애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수사 기록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수사 기록이 그 수사 그 기법에 노출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개소리입니다. 수사 기록을 엄정히 보면은 객관적으로 판사가 아니라 제3의 어떤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냥 엉뚱한 남의 다리 긁는 거죠.
간만에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뭐 사건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이. 그래서 대법원 조작 여부 검증 없이 불이해서 조작 여부 이게 조작됐을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조작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 대법 판사들이 바보입니까? 증거를 조작한 놈들은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 못하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이건 지랄이건 핵심이 그게 아니라니까. 요즘 이제 제미나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늘 하잖아요. 변호사가 뭘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의견서를 가져왔는데 허이씨 이 변호사놈이 엉뚱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보통 AI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이죠. 환각.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뭐뭐뭐뭐뭐인데 그런 판결이 없어. 아니면 그런 판결 번호는 있는데 그 내용이 그게 아니야. AI가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놈도 실토를 내는 거예요. 아, 사실 AI를 썼다. 나도 AI가 이렇게 거짓말할지 몰랐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 변호사를 처벌하는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유령 판례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 겁니다. 2만 원짜리 그러니까 AI한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혼자 소송하려고 하면 좀 쫄리니까 이 의뢰인이 일단은 변호사하고 첫 번째 면담을 합니다. 상담을. 그러면 상담을 하면서 뭔가 약간 듣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 이럴 거. 그럼 그거를 녹음을 하건 뭐 했다가 그걸 그대로 AI한테 요렇게 의견서 써줘. 주민서면 써줘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AI 그 어떤 변호사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변호사가 쓴 의견서가 오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뢰인이 그걸 AI 돌려버리고 AI가 그 변호사의 의견서에 수정할 걸 척하면 그걸 그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AI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변호사가 갑갑한 거죠. 아니 내가 변호사인데 AI 막 하면 이제 막 싸우다가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고.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대법원이나 이게 우리 사법부 놈들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공개해도 엉터리로 엉뚱하고 그러니까 싹 다 공개해갖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그래서 그거를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도 확인할 수 있게 하면은 AI가 이게 거짓을 했는지 아닌지 일반인도 알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대법원 놈들이 그 소위 말하는 게으르러 터진 거죠. 무능한 새끼들. 결국은 그게 기본이고 어차피 AI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같이 사법부의 불투명하고 비밀주의 구조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영악하게 그걸 다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다수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공부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 나홀로 소송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비싼 수임료 이런 거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변호사는 많으니까 지금은 일정 정도 이 과도기죠, 과도기. 조금 더. 근데 명확한 건 수사기록 공개, 재판 판결문 공개, 기소 내용 공개라고 하는 기본적인 걸 통해서 AI가 그 진짜를 학습시키고 해서 그거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대법원 놈들이.
자, 어두워졌어요. 비가 올래나?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일요일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입니다.